네, 문재인 대통령이 3인의 비서관 교체 이틀 만에 수석 비서관 2명에 대한 추가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거취가 주목됐던 노영민 비서실장의 경우 따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이슈들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조청래 전 미래통합당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2명의 수석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사표 제출했던 6명 중에서 4명에 대해서 인사 결정이 난 겁니다. 인사수석과 비서실장은 유임 쪽으로 좀 무게가 실리는 것 같다는 분석들이 많은데 통합당은 책임자에 대한 교체가 없는 구색 맞추기식 인사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네네. 총평 좀 해주시죠. 일단 아마 통합당 측에서는 이게 뭐 정책 실패로 인한 교체 쪽에 무게를 뒀던 것 같고요. 아마 청와대 쪽에서는 이 다주택자 논란에 대한 어떤 정책 신뢰성 훼손 이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게 정책 실패로 아직 보기보다는 다주택자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하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정책 실패로 많이 주장하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입법을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21대 들어와서. 그동안 왜냐하면 세금이라든지 이런 건 입법을 해야 되는 건데 처음 한 거라서 그건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총평 해주시죠. 지난달 7월 6일 날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 인사를 하고 난 뒤 4차례에 걸쳐서 한 달 만에 쪼개기 인사 찔끔찔끔 땜질식 인사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인사를 보면은 지금까지의 국정기조를 대통령께서 바꾸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인사를 통해서 드러내신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 쇄신 요구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고 그걸 외면한 인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교체된 총 5명의 수석을 보면 모두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참모진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 검증을 할 때 인사 기준으로 7가지를 검증을 그렇죠. 한다라고 했는데 하나가 더 늘어서 이제 8가지 기준이 된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이렇게 주택 개수 여부에 대한 것들을 넣는 것에 대해서 좀 적절하다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앞에 7가지 기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법적인 부로 문제가 돼요. 병역 메탈이라든지 위장 전입이라든지 아니면 뭐 논문 표절이라든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다주택 이거 법으로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뉴 노멀 새로운 기준이냐 삼을 수는 있는데 저는 뭐 그런 과정 중에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뭐 규칙이라 법으로 정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 집을 여러 개 가졌다고 해서 어떤 법을 위반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국민들의 법 감정상은 안 맞다고 보는데 그렇다 해서 이거를 8대 기준이다. 이렇게 제시하기는 제가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라고 봐요. 뭘 위반했느냐가 되는데 결국은 법 위반은 아닌데 국민 정서상 위반된다 정도잖아요. 근데 이거를 8대 기준으로 명시적으로 하긴 좀 그렇지만 암묵적으로는 충분히 또 반영이 된 것 그렇죠.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왜냐하면 근데 한번 기준을 정하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좀 하락했을 때는 또 없앨 수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 국민 여론도 뭐 그 정도면 괜찮다 돼야 되지 그냥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정하기는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주택 개수 여부가 인선 기준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들어가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정부에서는 그게 기준이 된 것 같아요. 어제 소통수석하고 사회수석 임명하면서 이례적으로 청와대 대변인이 언론의 질의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주택자였다가 한 주택씩을 매각했다라는 걸 강조했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제 기준이 됐다는 거를 자인한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법의 위반도 아니고 시장 논리의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지금 고위직들이 다주택을 매각하는 것은 정책이 아니거든요. 그거 판다고 해서 집값이 안정됩니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다. 그러니까 분노한 민심이 몰리는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기에는 앞으로 이제 추후에도 추가적으로 노영민 비서실장에 대한 인사는 단행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3번에 걸친 땜질식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노영민 지금 비서실장은 다주택자 논란을 자초한 분이거든요. 작년 12월에 6개월 내에 다 팔아라.
다 안 파니까 7월 달에 또 팔아라. 한 달 기간을 주겠다. 이러면서 본인이 다주택 논란의 중심에 섰고 또 본인의 청주 아파트, 서초 아파트를 순서가 혼란이 됨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혼란을 부추긴 측면도 있고요. 그보다 더한 게 지금 부동산 정책이 그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이 분노한 민심이 계속 촉발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정책수석이나 정책실장이나 비서실장은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어떻습니까? 노영민 비서실장에 대한 교체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유임할지 아니면은 뭐 교체를 할지는 뭐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뭐 일단 사임 이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교체를 안 한 거는 어느 정도 신임을 한 걸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됐던 것도 맞아요. 청주를 파느냐, 뭐 강남을 파느냐 문제가 됐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에 자꾸 이제 정책을 변경하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이 부동산 정책이 지금 입법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시행한 지 이제 몇 달 안 됐거든요. 그렇다 본다 그러면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당장에 제가 보기에 뭐 교체될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오늘 새롭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인데 앞서 저희가 국회 취재기자를 통해서도 그 내용을 좀 다뤄봤습니다만 미래통합당 창당 이래 처음으로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으로 통합당이 민주당을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수치를 좀 표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통합당이 36.5%, 더불어민주당이 33.4%가 나왔습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도 보면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 전라에서 11.5%포인트가 떨어졌다라는 부분. 이게 민주당에게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2016년 10월이니까 거의 근 4년 가까이 됐거든요. 4년 만에 처음으로 역전된 건데요. 저는 더 심각한 문제는 어디 있다고 보냐면 지금이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입니다. 전당대회 기간에는 보통 컨벤션 효과라 그래서 지지율이 좀 오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뭐 코로나 전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언택트 전당대회가 있고 수해가 나서 이제 전당대회가 일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당대회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지금 말씀처럼 호남에서 특히 11% 이상 떨어졌다는 얘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좀 저는 걱정되는 거는 지금 이런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전당대회 기간 내에 당의 혁신이라든지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게 별로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까 앞에 간단히 나왔지만 통합당은 아마 오늘 11시에 나올 것 같은데 정책. 그렇죠. 거기 보면은 5.18을 정관에 넣겠다. 저는 아마 사선 연임 제한도 들어갈 걸로 보고요. 뭐 기본소득도 넣겠다 그러고. 사실 이런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희 당 입장에서는 전당대회 기간에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돼요. 나와서 당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다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슈를 지금 통합당이 가져가는 형태가 돼서 저는 조금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처음으로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2006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집권 4년 차에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가 10%대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히 트라우마라고 할 만한 그런 정상이랄까 이게 민주당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지지도는 제가 볼 때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에서 미래통합당 지지도가 다 올라가는 양상이고요. 연령층으로는 20대가 견인하고 40대가 변하고 있는 중이고. 오늘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주목해야 될 게 중도층 지지율이 예를 들어서 민주당 30.8%대 미래통합당 39.6%로 나왔거든요. 탄핵 이후에 미래통합당은 줄곧 스펙트럼상 왼쪽으로 중도층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갇힌 형국이었는데 어찌됐든 최근에 민심의 변화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돌파구가 뚫리고 있어서요.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가열찬 혁신을 보여주고 변화하는 성찰의 행보를 한다면은 이 추세는 조금 안정적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중도층 지지율이 전주보다 민주당은 0.7%포인트 떨어져서 30.8%가 됐고 통합당은 2.2%포인트가 상승하면서 39.6%가 나오고 있습니다. 격차가 8.8%포인트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잠시 언급을 해주셨던 통합당도 오늘 새로운 정강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통합특위 이런 것들을 또 네네. 구성을 하면서 호남 민심을 좀 끌어안겠다라는 시도도 지금 통합당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많이 상실된 상황에서 좀 바짝 긴장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좀 앞으로의 좀 추가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라고 그렇죠. 보시나요? 이렇게 아마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이 그동안 이제 동진 정책을 많이 취해왔는데 대구라든지 아니면 부산에서 지금 이제 통합당이 서진 정책을 취한다는 건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기반을 만들었다고 싶는 것이고,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할아버지가 이제 가인 김병로 분이 이제 전북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거기에 애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당 입장에서 사실은 어찌 보면 이 지금 아마 이제 통합당이 서진 정책은 저는 옳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게 한 특정 지역에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 양쪽에서 지지를 받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좀 어찌 보면 저희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게 별로 이제 관심을 안 갔던 호남 예. 지역에 관심을 가지면서 수해 현장에도 제일 먼저 갔거든요. 민주당도 먼저 갔어요. 호남이 먼저 가고 그다음에 5.18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어쨌든 뭐 지금 보니까 현역 의원들도 제2 지역구를 선정한다 그러면서 하고 있어서 저희 당 입장에서 조금 더 분발하지 않으면 호남에서도 거의 대등한 그런 수준으로 갈 수 있겠다. 저희들 당연히 이 전당대회 기간에 조금 더 혁신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통합특위를 구성해서 호남 명예의원 제도를 도입하는 이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건데 이게 어떤 식으로 좀 운영을 하겠다라는 겁니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 지금 다 말씀하셨지만 며칠 전에 리얼미터 조사에서 미래통합당 호남 지지율이 18.7%인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이전부터 미래통합당은 실질적으로 호남의 두 자리 숫자 지지율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실효를 못 봤던 거죠. 근데 이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취임하시면서 세 가지 원칙을 세웠거든요. 예. 첫 번째가 호남 중시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약자와의 동행이었고 세 번째가 정쟁이 아니라 정책 경쟁을 하겠다. 정쟁이 아니라 경쟁 이걸 내셨고요. 이런 부분들이 중도층 민심에 바로 어필이 되면서 그게 파급 효과 지역적으로까지 가고 있는 걸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뒷받침하는 정책들을 내셨습니다. 희망가 되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남에 연고가 있는 의원들이 참여를 해야 하는 건데 강제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참여율도 높을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참여는 다 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전에도 예를 들면 영남의 의원님들 중에 뭐 처가가 호남이든가 이런 분들도 많으셨고요. 그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그 지역에 관심을 보이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행보들을 계속해서 발표하다 보면 결국에는 민주당이 떨어진 그 호남의 민심이 통합당으로 옮겨가게 될지 그게 결과론적인 부분을 또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마 뭐 이정현 의원 같은 분이 순천에 당선되고 이랬는데 지금 정운천 의원이나 아니면 이제 비례대표 조수진 이런 분들이 호남 분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 좀 선두에 설 가능성이 높게 보이고요. 지금 아마 5.18 부분들도 뭐 정강정책 넣지만 뭐 사과도 하고 저는 아마 지금 이번에 아주 분기라고 보는데 지금 어찌 보면 한쪽에서는 박근혜 이명박 뭐 사면론 아니면 뭐 집행정지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은 오히려 사과하겠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하고 선을 긋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 우파라든지 아니면 아스팔트 좀 이쪽하고 태극기부대하고 선을 그으면서 오히려 친박과도 선을 긋는 스탠스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도 쪽으로 조금 더 가서 의원을 확장하겠다. 거기에 지역적으로는 호남, 그다음에 성향적으로는 중도, 아니면 뭐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 공략하겠다는 거를 봐서 저희 당 입장에서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해 주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부분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 탄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선긋기를 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두 개는 조금 사실 성격은 다르고요. 원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미래통합당이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를 국민 앞에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꼬리표가 계속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건데 당 내에서는 당 지도부, 당 전체가 국민들한테 한번 크게 반성과 사죄를 해야 되고 그걸 혁신의 첫 출발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들이 그간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거를 받아들이신 걸로 이해가 되고요. 사면과 관련된 부분은 물론 뭐 지금 고령의 질병도 있으시고 하니까 저희도 심정적으로 많이 아프지만은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이나 화합의 차원에서 하시는 것이고 8.15 특별사면이라는 게 통합당이 만약에 그걸 요구한다고 하면은 그 요구한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시지도 않을 뿐더러 받아들이신다 하더라도 모양이 안 좋을 수가 있고 하니까 새로운 정치적 논란을 만들지 말자 이런 차원에서 사면 요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검토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합당에서 정강 정책에 담는 내용 중에 굉장히 진보적인 내용도 많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의원들 사선 연임 금지하는 그 내용도 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은 민주당 측에서도 법제화하려는 시도들은 네네.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이런 이슈가 화두가 된다라는 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거라고 보세요? 결국은 아마 이제 고인물이 썩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이 법이 과연 통과될까 고민하고 그쵸. 있죠. 그리고 아마 이제 이 법을 만들어도 지금 한 거는 제외. 그러니까 앞으로 사선이라거든요. 현재 그쵸. 뭐 삼선한 분 못하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 3선부터 이제 세 번을 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21대부터 이제 한다는 얘기라서. 근데 그조차도 제가 보기에 법 통과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뭐 지자체당은 3선 제한이 있고 다른 기관들도 보면 이제 3선 제한은 많은데 이제 국회의원 3선 제한이 과연 맞느냐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는 아마 타협책은 있다고 봅니다. 같은 지역구에서 연속해서 뭐 3선 안 한다든지 그럼 지역구를 옮기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같은 광역단체 안에서 안 하게 한다든지 뭔가 그런 방법이 있어야지 지금 여든 야든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굉장히 다선일수록 이렇게 재선 3선 올라가시면서 보면 입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초선 때 제일 열심히 하고요. 그러면 4선, 5선 가면서부터는 뭐 상임위원장하고 뭔가 이제 정치적으로 더 성장하는 거 말고는 어쨌든 입법이라든지 정책을 뭐 만들어내는 건 좀 약해지는 게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국민 여론에 좀 힘을 얻어서 지금 아마 혁신안에 넣고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걸로 하되 저는 근데 현재 지금까지는 빼고 앞으로 3선 그것도 저는 그럼 실효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다선 의원들을 배려하는 면도 있지만 그것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만약에 현재 뭐 4선이면 한 번 더 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야지 지금은 다 빼고 앞으로 3선만 못하게 한다 그러면 약간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4선 제한이 그러면 필요는 하다라고 보시는 저는 필요하다고 건가요? 봅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기본적으로. 같은 지역에서는 네. 좀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사실 뭐 사선 제한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보수 시민단체에서 그 일을 해온 단체도 있을 정도로 이미 오래 전부터 이거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겁니다. 정치 혁신과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다선도 있고 초재선도 있고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게 맞다고 봐요. 국회의 전문성 문제도 있고 이거를 뭐 인위적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갔을 경우에 많은 분란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당 자체의 안정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지금 윤근영 의원하고 민영배 의원이 내놓은 안을 보면은 비례대표까지 포함해서 4선 제한으로 해놓고 있거든요. 게다가 미래통합당이든 민주당이든 다 소급 금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실행되는 거는 2032년에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개혁안으로 내놓는 게 선언적 의미 말고는 뭐가 있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어떤 변동수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입법화돼서 실행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좀 무리하기도 하고요. 선언적 의미에 있다. 근데 그걸 지금 미래통합당은 정강 정책에 새로 또 담는 거잖아요. 그럼 미래통합당은 이걸 왜 여기 담는 거라고 보십니까? 정강정책특별위원회가 쇄신과 계획을 내세우고 젊은 정치를 표방하고 있으니까 좋은 의견으로 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중진들도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의원총회를 거쳐야 되고 통과가 하는 된 데서 거잖아요. 엄청난 반발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완성된 정강 정책에까지는 담길 수 있을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당의 안정의 문제를 들어서 이렇게 찬성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논란이 많은 주제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이제 언론에는 이미 다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아마 국민들이 좀 실망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처럼 뭐 비례대표 넣는가 말든가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결국은 3번 이상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 한 지역구에서 문제거든요. 그럼 지역을 뭐 옮긴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반발하겠죠. 반발할 텐데 그런 거를
뚫고 이런 걸 그래도 정강 정책에 넣어야 저는 정치가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지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수해 지역 피해 지원을 위해서 4차 추경 편성을 해야 한다라는 논의가 정치권을 통해서 먼저 나왔다가 어제 당정 협의를 거쳐서 일단은 추후에 협의하는 걸로 네네. 됐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이나 예비비를 통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당은 더 필요하다, 계속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제가 보니까 이제 정부와 지자체 지금 예비비가 한 5조 4천억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아마 수혜는 한 5천억에서 1조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예비비로 충당이 가능한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지보다 얼마나 지급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저도 사실은 어제 남원 이제 하루 종일 수해 갔다 왔거든요. 복구. 근데 대부분 보니까 지붕까지 물이 찼어요. 근데 물이 차도 복구 지원비는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예. 완파돼야 1,300만 원인데 거의 근데 사실 집에 물이 차면 거의 못 써요. 근데 지금 2배 늘려도 200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 갖고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번 물에 잠기면 다 버려야 되거든요. 예. 가재도거든 살림살이든. 그렇게 본다 그러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보다 이 돈을 얼마나 지급할 것이냐. 이게 한 19년, 뭐 20년 전에 기준된 마련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그 총액이 나오면 그다음에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논의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청래 전 미래통합당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